우선 오늘 이제 Recursive and Edge Predicting Mix라는 논문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조상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이 태스크가 사실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의학 분야나 아니면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를 맡고 있는 이런 컴퓨터 비전 관련돼서 꼭 다뤄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최신 논문들은 항상 이전 논문들을 전제로 깔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배경을 알고 계신지 조금 봐서 발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나는 이런 Weakly 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을 들어봤다 또는 알고 있다 또는 논문을 한 편이라도 읽어본 게 있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소 이제 조금 더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초점에 맞춰서 그럼 발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총 3명이서 작업을 했고요. 저는 첫 번째 1저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레이블링이 뭔지부터 조금 짧게 언급을 하고 가자면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학습을 시켜야 되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별로 정답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그 정답지를 만드는 과정을 레이블링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3가지 태스크를 좀 화면에 띄워놨는데 첫 번째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태스크고 실제로 사진이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있는지 테이블이 있는지 고양이가 있는지 이런 클래스를 예측하는 문제. 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범용적인 디텍션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를 치게 되고요. 세그멘테이션은 그 사람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마스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어 폐가 있으면 그 폐에서 어느 부분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실제로 이런 비정상적인 픽셀에 해당이 되고 또는 공사장에서 현장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면 현재 내가 목표치로 하고 있는 100% 중에서 몇 퍼센트를 공정을 완료를 했는지 이런 퍼센테이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쪽의 모델이 필요하지만 이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한 장당 평균적으로 240세컨드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장 한다 하면 그냥 잠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인공지능 학습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유행하는 특히 트랜스포머 계열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최소한 10만에서 100만 장 가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태스크를 진행하더라도 최소 100에서 많게는 10,000장까지도 개인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마스크 단위로 만들게 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한계점들을 많이 느껴서 이쪽 분야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그때 했었고 최근에 좀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와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꼴은 이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태그 이미지당 보통 태그를 다는 거는 20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때 20초의 기준은 20가지의 클래스를 사용자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하나하나 맞는지 아닌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시간까지 해서 20초 그리고 2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마스킹을 만드는 데는 240초 정도 걸린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으면 대체 뭘 할 수 있냐 잠깐 보고 가면 자율주행에서 현재 도로 위치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장에서 작업 진행률을 볼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미지 생성 모델이 굉장히 핫한데 그런 생성 모델에 이런 테디베어라는 예를 들어 단어가 있으면 내가 이 단어에서 원하는 부분을 바꾸고 싶을 때 그 마스크를 얻는 용도로도 바로 이 모델들을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관련돼서는 4가지 정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fully supervised라고 해서 완벽하게 천장이면 천장 마스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학습을 말하고요. unsupervised라고 하면 마스크가 전혀 없는 학습 방법들을 말하고요. semi-supervised라고 하면 천장 중에 100장, 10장처럼 이제 일부분만 레이블링을 한 경우고 weakly는 좀 특이하게 아예 마스크가 한 장도 없는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린 태그만 주고 이미지에 사람이 있어 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마스크를 얻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Weakly 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으로 정말 여러 가지의 낮은 수준의 어노테이션을 쓸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미지의 태그나 바운딩 박스나 뭐 포인트 또는 스크리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린 걸로부터 할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사람의 손이 가장 덜 타는 태그 기반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다른지 한번 그림으로 한 번 더 짚고 가면, 실제로 이제 플리스퍼바이드로 가게 되면 이미지와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지와 정답지를 완벽하게 페어로 준비하고 이거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킨 다음에 모델이 추론을 하게 되면 완벽한 마스크를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당 239, 240초 정도가 걸리고, 위클리스퍼바이드로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사용자는 이미지의 태그만 준비를 합니다. 강아지가 있고 양이 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훈련을 했을 때 인퍼런스로 앞에 나와 있던 플리스퍼바이드 못지않는 퍼포먼스를 갖는 프리딕션을 만들게 되고, 이때 사용되는 레이블링 시간은 20초 정도, 약 20배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이게 지금은 20개 클래스를 기준으로 했지만 제가 실제로 다른 뭐 정수장이나 이런 공사에서 작업했을 때 화재나 누수 같은 걸 개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이 레이블링 시간을 120배 정도를 줄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줄일 수 있었고,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몇 가지 백그라운드 중에서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안 짚고 가면 사실 뒷내용의 흐름을 잡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 캠이라는 게 뭔지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16년 정도에 CVPR에서 발표가 됐던 논문이고, 핵심은 이미지에서 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클래스를 예측했을 때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가 어떤 부분에서 높은 값을 갖는지, 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부분을 활성화하고 주요한 피처로 보는지를 시각화해주는 하나의 뭐 후처리 모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제가 실제로 모델을 돌려서 얻은 결과입니다. 보면 강아지가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사람이 만든 그라운드 트러스 대비 캠 액티베이션은 굉장히 뭐 일부분을 예측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고양이도 눈이나 귀처럼 일부분을 잡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캠의 가장 근본적인 단점은 객체가 작은 경우라면 전체적인 영역을 커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객체가 큰 상황에서는 일부분밖에 검출하지 못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따가 엣지 프리딩 믹스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때 사실 이미 데이터를 섞는 거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써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처럼 두 이미지가 있을 때 두 이미지를 섞는 방법 중에선 가장 대표적으로 컷믹스라는 방법도 있고요. 올해 발표된 논문이죠. 셀리어스 그래프팅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클래스 믹스라고 해서 모델이 예측한 마스크를 조금 더 잘 살려서 섞어보자, 이런 컨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는 이렇게 데이터를 섞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피하고 싶은 과적값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백그라운드네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제 마지막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까지 이 캠, 아까 말씀드린 캠을 가지고 현재는 어떻게 이 WSS라고 부르는 Weakly 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을 완성을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인 PSAnet, AffinityNet이라고도 불리는 논문의 피규어를 가져왔고요. 결국 첫 번째로는 가장 첫 번째 3.2 섹션을 보시면 AffinityNet이라는 거 훈련하기 전에 이미지별로 이 이미지에는 뭐 새가 있다, 이 이미지에는 말이 있다와 같은 태그 정보를 훈련을 하고요. 그 태그로부터 캠을 얻습니다. 그럼 굉장히 일부분만 있겠죠. 그 중에서 확실하게 말이라고 하는 부분, 뭐 확실하게 이거는 배경이라 하는 부분을 선별해서 그 영역을 키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캠 나와 있는 부분에 중간에 이제 랜덤워크라고 나와 있어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나온 캠을 다시 영역을 확장을 시켜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말을 잡거나 새를 잡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최종적으로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뭐 딥랩 V3가 될 수도 있고 딥랩 V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커먼한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총 3단계의 학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심지어 파라미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얘는 무슨 파라미터를 쓰고 얘는 무슨 네트워크를 쓰고 이런 게 다 다르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리얼월드에 적용할 때 파라미터의 튜닝 이슈가 분명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백그라운드 관련해서 질문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총 2편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퍼즐캠이라고 해서 이 논문은 제가 이제 IR 발표나 이런 걸 하면서도 느낀 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와닿는 그런 그냥 컨셉이라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리커시드 앤 엣지 프리딩 믹스는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성능이 좋아서 잘 나오고 어떻게 보면 현재 소타 모델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퍼즐캠이라는 것부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퍼즐은 이미지가 있으면 이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그 퍼즐 우리 뭐 100피스처럼 엄청 많지만 제가 예시로 든 거는 캠이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한쪽만 높은 값으로 예측을 하니까 옆에 있는 퍼즐캣처럼 좀 낮출 수 없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여기서도 잘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최대값이 너무 높으니까 나머지 값들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모델이 120까지 예측하지 않고 한 25로 낮춰서 예측할 수만 있게 유도해주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잡는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한 아이디어였고요. 네, 주요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 사진에 비행기를 주면 보통 비행기의 머리 부분만 예측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본 건 그러면 비행기에서 만약에 날개 부분만 잘라서 주면 어떻게 될까? 또는 비행기에서 뭐 바퀴 부분만 잘라서 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사진 비행기를 전체 줬을 때는 머리만 잡지만 바퀴만 잘라주면 바퀴에 캠이 생기고요. 날개 쪽만 잘라주면 날개 캠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퀴, 날개, 머리 각각에서 나온 캠들을 합치면 대략 전체적인 맵이 나올 거고 모델이 단일 입력으로부터 생성한 캠과 패치로 잘라서 나와서 합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리컨스트럭션한 캠을 같게 만들어주는 로스를 추가하면 모델이 좀 전체적인 영역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퍼즐캠이었고요. 이미지를 자르고 그 이미지를 다시 합친다라는 어떻게 보면 과정 때문에 퍼즐 모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퍼즐캠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결국은 나오는 피처 맵이 클래스 개수만큼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HW가 뭐 7x7이면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20개면 7x7x 20 정도에 나오는 피처 맵이 생기고 그 둘 간의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L2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L1으로 로스를 줬고요. 나머지 GAP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피처 맵이 나왔을 때 GAP 후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로는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하나 줬고요. 모듈을 잘라서 합친 피처로부터 나오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각각 줘서 총 3가지 로스텀을 줬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고 뒤에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알파를 넣어서 최종적으로는 웨이트를 한 4 정도 줬을 때 보통 일반적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잘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한 20년 겨울 정도에 작업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소개드린 어피니티넷 앱이 같은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성능이 한 3에서 4% 정도 개선이 있었고요. 이때는 조금 트릭이 있었지만 아키텍처를 좀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너무 안 좋은 아키텍처로 경쟁하는 것 같아서 나는 당장 좋은 모델로도 써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유효성을 보기 위해서 레스 넥스트라는 페이스북에서 나온 현재 메타에서 나온 아키텍처로 변경을 해서 당시에는 소타를 찍고 논문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성공 케이스는 화면의 객체가 큰 경우는 아까 퍼즐처럼 잘라서 붙이는 모듈을 썼을 때 전체적으로 서프레션이 잘 되면서 전체적인 객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IOU가 캠 기반으로 얻으면 50 정도 나왔었는데 퍼즐캠을 얻게 되면 88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었고요. 대신 전형적인 실패 케이스는 아무래도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미검출이 늘어나면 오검출이 줄고 오검출이 늘어나면 미검출이 느는데 뭔가 반대로 말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항상 둘의 상관관계는 있고 이때도 퍼즐캠도 이런 객체 영역을 키워준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미 넓게 잡고 있는 경우에는 좀 퍼지는 어떻게 보면 오버 액티베이션 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자.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위클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이 RS 플러스 EPM이라고 하는 Recursive and Edge Predicting Mix라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빨리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여유롭게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항상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모티베이션은 이 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처리 알고리즘으로 CRF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CRF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방법을 활용하면 굉장히 세밀한 영역을 잘 잡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우선 느립니다. 너무 느려요. 이미지 한 장당 GPU에서 돌리더라도 한 초당 5장 이상 처리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A6000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CRF처럼 무거운 거 말고 좀 가벼운 거 없을까 해서 2021년에 봤더니 PAMR이라는 후처리 모듈이 있었고 얘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GPU에서 장당 20에서 30ms 정도 나오니까 빨라서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 PAMR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캠을 복원했을 때 이런 자동차의 레일이나 아니면 자동차가 아니죠. 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잡을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영역이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 커야 이거를 줄여가면서 타이트하게 잡아주는데 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근본적으로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PAMR 적용해서는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SCG라고 해서 영역을 크게 키워주는 어떻게 보면 후처리 모듈이 있었어요. 모델이 학습한 피처맵의 코릴레이션이라는 정보를 활용해서 요즘 이제 어텐션 맵,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가 워낙 유행하면서 많이 알게 되셨고 그런 컨셉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해서 피처 간의 코릴레이션 정보를 잘 활용해서 캠 영역을 키우는 SCG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영역을 잘 키워줄 뿐 세밀한 영역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제가 설명드려도 아마 몇 분은 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PAMR 커진 거 줄여주고 세밀하게 SCG 영역 키워주는 거면 SCG 먼저 해서 영역 키우고 PAMR로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순서대로 나열만 해도 성능이 좋아집니다. 생각보다 크게 좋아져요. 그게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 믹스라고 해서 얘가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그멘테이션의 정답지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학습한 마스크를 기반으로 섞습니다. 언레이블 셋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한 마스크를 섞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섞인 결과와 섞이기 전의 결과가 컨시스턴트하게 나오면 오버피팅이 줄어들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정하에 훈련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위클리 슈퍼바이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그래도 마스크가 불안정한데 그 불안정한 걸 섞어버리니까 오히려 성능 개선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모델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이어스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섞기 전에 좀 다른 모듈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듈들을 활용해서 이 마스크를 보완한 뒤에 합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두 번째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버뷰까지 왔네요. 일단 오버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CG와 PAMR에 대한 파트 그리고 두 이미지를 섞는 파트 총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아키텍처는 모두 싱글 스테이지입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추가적인 파라미터는 한 2개 정도 요구를 하고요. 딱 2개만 활용하면 싱글 스테이지만으로도 2021년까지 공개된 대부분의 이제 멀티 스테이지, 아까 3단계로 학습하는 모델들의 성능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싱글 스테이지 메서드를 또 멀티 스테이지로 똑같이 익스텐션 확장을 하게 되면 기존 성능보다 꽤 큰 차이로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일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제 인코더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레스넷 같은 아키텍처를 말하고요. 클래시파이어라고 써놓은 부분은 그냥 컨볼루션,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답니다. 그래서 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디코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의 ASPP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보고요. 유넷에 붙어있는 디코더 같은 것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먼저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캠 결과를 리컬시드라고 해서 왜 리컬시드인지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리컬시드라는 모듈을 활용해서 SCG로 먼저 영역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PAMR로 보완한 결과를 그대로 캠 결과와 같아질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줍니다. 그러면 SCG로 영역이 키워지고 PAMR로 세밀하게 조정된 결과가 실제 모델이 예측한 캠과 결과가 같아지게끔 1차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뒤에 이제 CF라고 붙어 있는데 얘는 이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다 0에서 1 사이 값입니다. 근데 디코더는 보통 어떻죠? 하나의 픽셀로 가리키게 돼요. 이 픽셀이 강아지다. 이 픽셀이 고양이다. 따라서 하나로 특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특정을 지어줄 때 불안정한 마스크에 보통 잘못된 결과가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고자 모델이 확실하게 뱉는 픽셀들만 살려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검은색 또는 빨강색은 실제 클래스를 가리키고요. 중간에 흰색으로 나온 부분은 이제 모델한테 학습시키지 않는 픽셀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은 확실한 픽셀만 학습을 하면서 디코더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이제 두 이미지를 섞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EPM이라고 하는 모듈을 보시면 이제 디코더로부터 나온 예측 결과에 실제로 뒤에서 소개드린 EP라는 모듈을 활용해서 아래 나오는 마스크처럼 세밀한 영역을 땁니다. 말에 대한 부분이나 비행기에 대한 세밀한 영역을 따고 이 두 마스크와 두 원본 이미지를 섞습니다. 섞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리컬시드 부분,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주는 부분, 그리고 CF라고 해서 확실한 픽셀만 남겨서 디코더에 세그멘테이션 로스를 주고요. 이 GAP 뒤에 붙는 로스랑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로스는 둘 다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고 리컨스트럭션으로 주는 로스도 그냥 L1, 아까 퍼즐캠에서 소개드렸던 로스와 동일한 로스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만든 뒤에 두 장을 섞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디코더에서 예측한 결과를 일단 섞어서 섞은 결과와 섞기 전의 결과를 컨시스턴트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학습을 줬고요. 로스를 줬고 또 한 가지 더 준 거는 이 리컬시드라고 해서 아까 SCG랑 PAMR로 보완한 마스크가 있었죠. 이 마스크도 똑같이 한 번 더 섞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였어요. 이 클래시파이어가 캠을 만들 때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까지 확실하게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코더는 마스크를 예측을 하는데 섞인 것과 섞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총 6가지가 아닌 5가지 로스를 줬습니다. 표나 결과는 뒤에서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리컬시드가 왜 대체 리컬이 붙냐? 재기적으로 돈다, 리컬시브하게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리컬시드라고 붙였고요. 보통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제한된 SCG나 PAMR은 캠이 들어오면 단일 아웃풋을 내고 끝입니다. 근데 이제 제한한 리컬시드는 SCG와 PAMR을 포개서 두 가지의 예측 결과를 나온 마스크를 다시 캠과 같아지게끔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주게 되고 약 에포크를 30회만큼 돌렸을 때 지금 나오는 결과처럼 실제 사람의 마스크를 점점 더 크게 잡게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마스크로 보면 실제 이미지가 있고요. 그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이미지는 캠을 어떻게 보면 클래스로 환산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핑크색은 사람, 녹색은 소파가 되고요. 그리고 검은색은 배경, 그리고 흰색 부분은 모델이 불확실하게 예측한 픽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PAMR을 적용하면 세밀하지만 영역이 너무 작고 SCG만 적용하게 되면 영역은 커졌지만 디테일이 사라지고요. SCG, PAMR 심플하게 포개도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이거를 리컬시브하게 반복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리컨스트럭션 로스들을 적용하게 되면 5에포크 정도에는 영역이 커진 상태로 세밀한 영역을 유지하게 되고 여기서 15에포크, 30에포크까지 가게 되면 이 인코더 쪽에서 나온 캠 퀄리티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아까 줬었던 디코더 쪽에서도 사람과 소파에 대해서 거의 꽉 찬 영역을 예측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엣지 프리딩 믹스라고 해서 EP 모듈, 아까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갔던 EP 모듈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마 캐니 엣지라고 혹시 캐니라는 알고리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컴퓨터 비전을 조금 해보셨다면 바로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결국은 현재 픽셀에 대해서 주변 픽셀 대비 영역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엣지라고 잡는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렇게 아웃풋을 냈을 때 보시면 흰색 영역으로 나오거나 초록색 부분으로 나오는 이런 말의 다리는 굉장히 희미한 픽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희미한 픽셀도 절대적인 값은 낮지만 상대적인 값을 보면 결국은 엣지가 살거든요. 그래서 캐니 엣지 디텍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대부분 다 절대적인 값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좀 주변 픽셀에 대한 상대적인 픽셀 정보도 활용해보자 해서 엣지를 추출을 했고, 그 엣지의 컴포넌트 커넥티드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스크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거 영역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끝까지 닫힌 부분이 있겠죠. 마스크가 원이라고 똑같이 닫혀 있으면 말 부분이 뭐 파란색.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였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프로세싱에서는 각 덩어리별로 조금 더 압도적인 도미넌트한 클래스를 고릅니다. 예를 들어 말에 대해서는 이런 말의 다리는 확률 값을 낮게 예측했지만 실제로 엣지로 묶어서 봤더니 말이 93%나 차 있네. 그러면 불확실한 7%는 무조건 말로 가. 이런 식으로 한쪽 클래스로 다 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에 애매했던 부분도 배경으로 합쳐지면서 조금 더 세밀해지고, 말에 대해서 발 쪽이 상대 픽셀로 남아 있었고 이 부분도 다시 말로 채워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합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EP라는 모듈의 프로세싱이 되고요. 단일 이미지와 EP의 결과를 합친 결과가 이제 엣지 프리딩 믹스 EPM이라고 부르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온 마스크를 절대적인 픽셀값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픽셀값도 본다. 이게 주요한 아이디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엣지 정보를 CCL이라는 방법으로 영역들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클러스터 내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클래스로만 쏠릴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합치는 모듈이 EP입니다. 그래서 뭐 단점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불확실한 픽셀이 무조건 틀리든 맞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뒤에 안장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로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엣지가 항상 깔끔하게 막히지 않기 때문에 CCL로 묶이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하지만 이런 걸 감수하더라도 대부분의 불확실한 픽셀이 감소했고, 말의 다리처럼 실제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엣지 부분들이 선명하게 살아나면서 성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다른 모듈들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다양한 연구자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아무래도 한국의 좀 유명한 기업이나 대학교를 타겟으로 비교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년이나 올해 이제 카이스트나 서울대에서 나왔던 메서드들과 이제 아래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싱글 스테이지라고 말씀드린 게 1단계, 오직 하나의 단계만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킨 모델의 성능이고요. 멀티 스테이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다른 위에 있는 논문들과 똑같은 절차로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RS, 리퀄시드만 활용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이게 올해 CVPR에 발표된 트랜스포머를 최초로 적용한 AFA라는 논문 대비 약 한 1.6% 테스트셋 MIOU가 더 잘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PM까지 같이 적용하면 70.6까지 나오면서 올해 발표된 생각보다 일부분 논문들을 다 이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거를 이 싱글 스테이지 모델에서 끝내지 않고 멀티 스테이지로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기존 메소드 대비 갭이 굉장히 크게 났었고, 현재 밸리데이션으로는 74, 어떻게 보면 73의 벽도 깨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74의 벽을 먼저 뚫었고요. 테스트셋은 73.6, 마지막으로 MS-COCO라고 해서 파스칼 VOC가 사실 가장 많은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지만 MS-COCO가 클래스 수도 많고 이미지 수도 많고 난이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절대적인 숫자는 조금 낮게 보일 수 있어도 기존 메서드 대비 46.4라는 퍼포먼스가 나왔고, 뒤에 이제 슈퍼비전에 I가 붙어 있는 게 있고 S라고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선 S는 이제 세일리언스 맵이라고 해서 별도의 모델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모델로 여기가 대충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런 영역을 먼저 후보군까지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한 학습이 I 플러스 S고요. 나는 이미지 태그만 활용할 거야가 I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일리언스 맵을 같이 활용했던 논문 대비 태그 안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논문이라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샘플들입니다. 그래서 파스칼 VOC 기준으로 좀 잘 나온 걸 선별을 했어요. 아무래도 잘 나온 걸 좀 많이 골랐는데 MS 코코나 파스칼 VOC 기준으로도 실제 세 번째 행위 정답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멀티 스테이지 결과에 대해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얻는 걸 알 수 있었고요. MS 코코라고 해서 클래스 수가 많고 객체가 복잡하다 해서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충분히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여준다 라는 걸 보여줬고, 엑스레이 사진에선 솔직히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픽셀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마스크가 하얀색으로 그런 대비가 좀 명확하면 뭐 다른 모듈을 활용해서 그 대비를 키워서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RGB 사진에 대한 픽셀 차이가 훨씬 더 큰 편이기 때문에 더 잘 나왔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적용해봤던 것 중에 좀 특이한 거는 이미지 내에서 불꽃 또는 연기 아니면 파이프에서 나오는 누수 같은 걸 검출할 때도 이 모듈을 활용해서 태그 기반으로 마스크를 좀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좀 적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퀄시드가 특이하냐, 특별한 게 있냐, SCG랑 PAMR 그냥 포개인 거 아니냐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물론 뭐 결과적으로 보면 포개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 모듈을 더 넣은 게 다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이 크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발견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SCG나 PAMR을 보통 적용하면 SCG를 적용하면 IOU가 보통 58, PAMR을 적용하면 영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서 59 정도가 나오지만 실제로 오검출률은 낮아지지만 미검출이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트레이드오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리퀄시드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같이 거치게 되면 이런 FP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FN도 같이 컨시스턴트하게 한 번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래 세 번째 세 번째 칸은 이 디코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코더만으로도 65 정도 나오는 MIOU를 달성하지만 조금 더 세밀한 영역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디코더의 아웃풋은 70.7 정도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아무래도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련된 논문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 논문 말고 ICCV 2021년도에 한 편 정도 CDA라는 논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다른 태스크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컴믹스는 클래시피케이션 타겟으로 하고 있고 실리언스 그래프팅도 똑같이 클래시피케이션 타겟이고 클래스믹스는 세미 슈퍼바이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위클리 슈퍼바이드와 관련된 이 두 가지 논문만 좀 핵심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컴믹스나 실리언스 그래프팅은 어떻게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내가 높여보겠다 라는 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모두 리퀄시드 뒤에 붙여서 구현했을 때 F1 스코어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던 타겟은 세그멘테이션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게 주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F1 스코어에 대한 조금 저하는 또는 미미한 개선은 있을지라도 MIOU적으로 봤을 때는 큰 향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었던 표였고요. 기존에 섞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EP를 적용하지 않은 버전이 클래스 믹스가 되고 얘는 71.2% 정도가 되고요. 엣지 프리딩 믹스까지 하게 되면 75.2%로 꽤 드라마틱한 성능이 나왔다고 당시에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랜덤워크라고 해서 아까 학습 단계가 총 3단계가 있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수도 레이블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냐, 그게 이제 랜덤워크의 성능이고 이 RW에 나오는 스코어가 곧 최종 모델에 대한 성능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IRNet, SEAM, CDA, CPN 되게 많은데 일부 튜닝, 같은 백본의 네트워크 계열만 봐도 70.6% 정도가 맥시멈이었고요. 와이드 레스넷이라고 하는 거는 레스넷보다 파라미터가 4배 정도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파라미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충분한 성능을 달성을 못했지만 이번에 리퀄시드 같은 경우는 랜덤워크를 단독으로 적용해도 74.8% 정도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EPM까지 한 번에 적용할 경우에는 76.7%라는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시드라고 하는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딱 첫 번째 싱글 스테이지에서만 나온 퀄리티입니다. 보면 시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지만 이 랜덤워크라는 두 번째 세컨 스테이지까지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성능 갭이 많이 좁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성능이 좀 어떻게 보면 싱글 스테이지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진 만큼 이 랜덤워크에 대한 향상은 좀 적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이 랜덤워크도 단점이 너무 명확한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아마 내년만 돼도 이 랜덤워크를 과연 사람들이 더 쓸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RS와 EPM을 같이 섞어서 이전 메서드 대비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을 이뤘고요. 그래서 파스칼 VOC랑 MS 코코 현재 공개된 모든 벤치마크에서 좋은 성능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의미했던 부분은 기존까지는 멀티 스테이지를 해야만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좀 지배적이었지만 싱글 스테이지만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펜딕스랑 뭐 Q&A 정도가 뒤에 있는데 우선 어펜딕스 좀 진행하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소타라고 하는 게 논문 사실 다 읽어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너도 소타고 나도 소타고 너도 소타고 뭐 랩실도 소타고 다 소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준으로 잡는 거는 그래도 페이퍼 스윗 코드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공개된 벤치마크 중에선. 그래서 페이퍼 스윗 코드에 실제로 업로드를 해서 벤치마크를 좀 비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21년도에 작업했던 퍼즐캠의 포지션이랑 올해 8월에 마무리했던 RSEPM이 있고요. 저 노란색으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마크 두 개가 찍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황색은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사실 연구가 거의 끝나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아마 올해 CVPR에 제출을 할 것 같고요. 다음 논문을 한 번 더 점프업 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실제로 사람이 완벽하게 레이블링한 데이터셋으로 훈련하면 한 성능이 80 정도 나옵니다. 80.76 정도 퍼센트 정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보다 위클리 슈퍼바이더를 한 게 더 좋은 거에 제가 어떻게 보면 찍어놨죠. 이건 저는 내년이면 이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레이블링을 가장 많이 맡겨본 것 같아요. 한 5년 동안 업체에서 개발하면서 레이블링을 혼자 할 수 없으니 업체에 맡기고 그걸 다시 컨펌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요. 너무 주관이 다들 뚜렷하시고 같은 불꽃인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셋에도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한 마스크가 깔끔하면 좋겠지만 10,000장 정도 되는 이미지를 한 30장에서 40장만 봐도 두세 장은 이상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디테일이 엉망입니다. 근데 위클리 슈퍼바이드로 가면 태그만 정확하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지금은 사실 너무 구리 네트워크에 묶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레스넷, 딥랩 V2, V3 플러스 다 2018년도에 이미 연구 다 끝났던 아키텍처를 공정한 성능 비교를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정한 아키텍처에 대한 성능 향상도 있다면 저는 충분히 아키텍처를 더 좋은 네트워크들로 갈아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아키텍처의 변환과 네트워크 뭐 다음 연구들에서 다룰 문제점들을 2가지 정도 해결하고 나면 충분히 저 정도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Q&A 진행을 하려고요. 여기는 그냥 각각 아카이브랑 깃허브 혹시 링크 좀 편하게 타실 수 있으라고 QR코드 형태로 그냥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딥랩 V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능형 반도체 사업도 있고 그런 경량화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서울대 내에서 혹시 이런 모델에 대해서는 경량화 기법이 연구되고 있는 파라미터 수가 비교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모두 다 아키텍처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파라미터를 줄이는 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KD 연구 결과랑 이런 위클리 관련된 연구를 결합하면 나오는 아웃풋이라고도 생각은 해서 말씀해주신 경량화 쪽엔 좀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대신 논문 간의 성능 비교를 할 때는 대부분 다 파라미터나 세팅에 다 똑같이 셋업을 맞추고 하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예,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 25페이지에서 아까 그 F1 스코어가 조금 내려가고 그 MIO는 요거 말씀해 주시면서 궁금했던 게 F1은 그 다른 거 대비 넣었을 때 리컬시들을 왜 더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좋은 포인트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도 같은 의문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까 로스를 제가 5개 정도 훈련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5개 로스가 아무래도 경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파라미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로스별로 별도의 웨이트를 전혀 두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이렉트로 로스를 다 그냥 썸한 게 끝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그멘테이션 로스가 높게 나오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은 못 맞춰도 로스가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그멘테이션 쪽에 웨이트를 좀 줘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면 F1 스코어도 충분히 잘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EPM 모듈은 로스가 없는 것 같던데 그냥 로스가 없이 학습 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네. 이 EPM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처리 어떻게 보면 그 섞는 것까지가 EP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섞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랑 에런 로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섞은 마스크랑 섞은 입력으로부터 나온 디코더 맵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하는 식으로 로스가 실제로는 있지만 노벨한 포인트는 없다고 생각해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세그멘테이션 굉장히 잘 되는 거를 확인했는데 혹시 스몰 오브젝트나 뭐 라인 같이 좀 얇은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성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알고리즘 보면은 좀 오브젝트가 좀 두껍거나 좀 있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객체 영역이 어느 정도 보장된 데이터셋들이 대부분입니다. 파스칼 VOC는 객체 사이즈가 대부분 다 10에서 40% 정도로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나마 말씀해 주신 포인트를 반영할 수 있는 게 MS 코코입니다. 그래서 MS 코코 같은 경우는 작은 객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능 하락이 좀 직접적으로 보이죠. 하락이 원래는 IOU가 73에서 46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그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작은 객체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 거는 여전히 맞고 특히나 라인처럼 얇은 것들은 잘 안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예시 중에 뭐 연기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이미지들은 사람이 라벨링할 때도 되게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달라서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경계가 되게 뚜렷하지 않은 뭐 연기나 그 사람의 그 피부에 드는 멍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되게 색깔이 서서히 변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그런 데이터셋에 적용을 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더 시도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말씀해주신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이걸 것 같습니다. 아마 데이터를 제가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은 좀 어렵겠지만 일단 이 아이디어의 모든 전제는 이미지에 캠이 나온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모호한 데이터들은 실제로 캠이 안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애초에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정상적으로 일부분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 메소드들은 결국은 영역을 키우고 정교하게 만들어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캠이 나오는지를 먼저 아마 그거는 금방 보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캠이 나왔다면 이 이후에 나오는 메소드를 붙여서 완성하시면 결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PAMR이라는 테크닉도 이미지 자체의 픽셀 정보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뭐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를 확 키워서 확실한 차이를 주는 식으로 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인가 거기서 휴먼 인텔리전스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80% 나온 0. 그 뒷장일 것 같은데 이건가요? 그 뒤일 것 같아요. 더 뒤? 네, 이 부분에 이 선에 대해서 혹시 그 출처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궁금해서. 네, 말씀해 주신 포인트 이해했습니다. 메카니컬 트럭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선은 저 휴먼이라고 나온 부분은 모두 일단 스코어는 다 MIOU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퀄리티를 비교를 한 거고 이 푸른색 선은 실제로 Papers We Code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들은 다 제가 그린 겁니다. 그린 거고
특히나 이 휴먼 같은 경우는 이미 파스칼 VOC라는 데이터셋에 사람이 다 완벽하게 레이블링 해놓은 걸 공개해 놓은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RSEPM을 활용했던 레슨의 101 플러스 딥랩 V3 똑같은 아키텍처로 돌렸을 때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지금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 휴먼 저 라인이 공개된 데이터셋으로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이 아래쪽 선은 혹시 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아래쪽 선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태그만 가지고 세그멘테이션 했던 성능이 이 정도 나왔다. 딱 이 정도고요. 이건 아마 앞쪽으로 좀 가야 확실하실 것 같아서. 네, 아까 제가 그었던 빨강색은 이 케이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미지별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미지당 240초 정도를 소요해서 10,000장 정도로 완성시킨 다음 학습시켰을 때 그때 빨강색 선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네. 아까 SCR이랑 그 PAMR 합칠 때 SCR 다음에 이제 PAMR을 하잖아요. 그거 하실 때 이제 PAMR 먼저 하고 SCR을 해보신지 안 하는지. 네, PMR을 먼저 해보고 SCG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SCG를 보면 캠처럼 좀 각이 많이 져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실제로 피처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고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면 놀러컬 네트워크만 봐도 그러니까 쉽게 보면 HW가 커질수록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따라서 PAMR을 적용할 수 있는 순간은 마지막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해상도에서밖에 SCG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SCG를 적용한 뒤에 PAMR을 적용할 수 있었던 건 컴퓨테이션 문제였고 만약에 정말 내 GPU가 여유로워서 막 기가바이트 GPU의 VRAM이 뭐 300, 400이 넘어간다. 하나의 GPU가. 그러면 PAMR을 먼저 하고 SCG를 돌려도 됩니다. 하지만 SCG 결과는 여전히 뭉개진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순서는 아마 SCG PAMR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선상의 질문인데 아까 랜덤 워크가 네. 랜덤 워크라면 그 멀티 스테이지 되게 형성일 때 올라갔는데 랜덤 워크에 그 단점이 좀 있다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떤 거예요? 네. 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랜덤 워크의 가장 큰 단점은 영역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검출은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검출된 영역을 지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랜덤 워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확장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제가 실제로 확인했던 결과 중에서 리커시드 플러스 EPM으로는 이미 잘 잡았어요. 사람 영역을 잘 잡았는데 이 랜덤 워크를 적용을 하면서 팔다리까지 잡았던 게 머리까지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랜덤 워크를 적용함으로써 영역이 커지는 것도 있었던 반면 영역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모듈에 의존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 논문이 이제 논문 소개하기 직전에 이제 이게 좀 의학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따로 하지 않으셔가지고 혹시 어떤 쪽으로 응용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도 뭐 의학 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어플리케이션까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한 기준으로 보면 이미지에서 사람을 찾거나 고양이를 찾거나 개를 찾는 거는 사실 저희 뭐 조카도 될 거고 옆에 있는 친구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학 데이터는 좀 다를 겁니다. 이 한 장 한 장 마스크를 만들 때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할 거고 심지어 AI 연구자 또한 결과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정도의 난이도도 많을 텐데 그러면 이 레이블링 타임이 더 커지겠죠. 한 장당 4분 걸리던 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클리 슈퍼바이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의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람이 여기까지 레이블링 고수준까지 가지 않고 간단한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니즈가 가장 큰 곳이 메디컬이라고 생각해서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상 처리 분야라면 모두 이 태스크를 어느 정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하나만 더 질문 네. 드리자면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네,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저는 AI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나는 코드 짜고 싶고 데이터 넣어서 모델 아웃풋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모델로 좀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뭐 하나 할 때마다 레이블링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더라고요. 또 회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뭐 다 무게가 다르겠지만 아르바이트 분들을 쓰더라도 레이블링 시켜도 돈도 비싸고 또 시켰을 때 퀄리티를 보장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퀄리티가 안 나왔을 때 컴플레인 걸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서 굳이 내가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을 하지 않고 AI 기술 자체만으로도 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내에서는 이런 레이블링 자체를 그럼 사람이 아예 안 하냐 그건 아니고요. 태그 기반으로 결과를 보정을 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못한 과제들도 많습니다. 뭐 얇은 라인은 검출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객체가 크더라도 무조건 다 잘 되진 않겠죠. 특정 상황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위클리 슈퍼바이드로 먼저 프리딕션을 만들고 그 결과를 사람이 한 번 더 보정해 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레이블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발표해 주신 조상현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